박근혜 대통령이 최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혼외자 의혹은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됐습니다.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공모해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김원홍 전 SK 해운 고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인천 모자 살해 사건의 현장 검증이 오늘 실시됐습니다. 이 사건의 이면을 탐사플러스가 추적했습니다. 서울시가 2007년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수상 택시가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이용객이 거의 없어 해마다 수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다운 점퍼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조류독감 영향 탓에 오리 사육이 준대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거위털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뉴스 토요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최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최 총장이 법무부의 감찰 방침에 반발하면서 사표를 낸 지 2주 만입니다. 이로써 파문은 일단락됐지만 검찰총장 공백 사태는 당분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유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런 상태를 오래 방치할 수 없어 대통령께서는 법무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공개감찰 발표에 반발하면서 최 총장이 낸 사표를 청와대가 2주 만에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파문은 일단락됐습니다. 최 총장은 다음 주 월요일 퇴임식을 하고 검찰을 떠납니다. 길태기 대검차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지만 검찰 내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후임 총장이 취임할 때까지 장기간 공백 사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구성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최소 3개월이 걸린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총장 부재가 길어지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NLL 대화록 폐기 의혹 사건 등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수사들이 동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진상조사가 의혹을 제대로 못 밝힌 만큼 최 총장에게 혼외 아들이 있는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최 총장은 이제 개인 신분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습니다. JTBC 유상욱입니다. 어제 진영 장관의 사표가 반려되기는 했지만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감사원장은 공석이고 몇몇 부처도 인사 요인이 있어 개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오는 30일 진영 장관이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업무 공백이 길어지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도 후임자 물색에 나서야 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감사원장직이 공석인데다 지난 정부에서 유임된 김관진 국방장관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동반 교체설까지 돌면서 소폭 개각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여야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한꺼번에 치러야 하는 것은 청와대로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순차적으로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금도 현 정부의 인사 업무는 상당히 적체된 상태입니다. 양건 전 감사원장 후임 인선도 검증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동욱 총장이 사퇴하면서 검찰총장 인사도 숙제가 됐는데 검찰 내부에서 총장을 임명하면 서열 문제 때문에 다시 검사장급 인사를 큰 폭으로 해야 하는 만큼 퇴임한 검찰 간부 가운데 후임자를 물색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진영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복지부 장관 자리가 정치인들의 무덤이라는 이야기가 다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을 거쳐간 정치인들의 순환사, 이성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복지부 장관은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베푸는 자리라는 업무 특성상 정치인들에겐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복지 이슈를 다루는 만큼 대권을 꿈꾸는 인사들이 선호합니다. 하지만 장관직을 끝내면 존재감이 커지는 대신 시련을 겪는 일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5월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후 유 전 장관은 2008년 총선에서 낙선했고 올 초 정계를 은퇴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거물 중 하나였던 김근태 전 의장은 장관 재직 시절 이현재 경제부총리와 대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지 기반도 적지 않게 잃었고 2006년 열린우리당으로 돌아와 의장에 도전했으나 정동영 의장에게 졌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징크스는 계속됩니다. 진수희 전 장관은 의약품의 수퍼 판매와 관련해 약사 측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구설에 휘말렸고 지난해 총선에서 결국 공천도 받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의약분업, 담뱃값 문제 등 굵직한 연안을 원만히 조정하지 못하면서 리더십이 도마에 오르고 결국 정치인으로서 내리막길을 걷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SK그룹 횡령 사건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김원홍 씨에 대해서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무속인이다, 도사다, 갖가지 소문이 무성한 김 씨의 독특한 행각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민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오늘 김원홍 전 SK 해운 고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공모해 SK 회사 돈 465억 원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김 씨는 SK 측이 최 회장의 선고를 앞두고 애타게 송환을 추진했을 정도로 사건에 깊숙이 개입돼 있습니다. 김 씨가 대만에서 전격 송환되면서 새로운 사실이 속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SK 해운 고문 직함으로 최태원 회장의 개인 돈 투자를 맡았던 김 씨가 회사 관계자와 통화를 하면서 최 회장 형제를 하대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김 씨는 통화에서 자신보다 1살 위인 최태원 회장을 영문자 T로 호칭했고 심지어 최재원 부회장은 재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상대방에게 T 말을 따를래, 내 말을 들을래 라고 추궁도 했습니다. SK 측은 김 씨가 이처럼 최 회장을 쥐락펴락하면서 횡령 사건을 주도했다고 주장합니다. 천하의 사기꾼인데 사기꾼이라는 게 항상 처음에는 미끼를 던지고 그죠? 그다음 나중에 이제 큰 걸 물잖아요. 고졸 출신의 김 씨는 족집게처럼 주식을 맞춰 무속인으로까지 불렸으며 SK 고위 간부 눈에 들어 최 회장과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JTBC 김민상입니다. 어제 열린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 형제를 나란히 구속시킨 것도 이례적이었지만 판사가 최 회장 형제를 거지에 비유하는 등 거칠게 비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2시간 넘게 진행됐던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 재판을 맡은 문용선 부장판사는 최태원 회장 형제를 두고 한마디로 거지라고 말했습니다. 엄청난 부자지만 쉽게 조달할 수 있는 현금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 수사와 1심에서 허위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한 최재원 부회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시아 변방이나 남미나 아프리카도 아닌 대한민국의 회장, 부회장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허위 자백을 하느냐며 질타했습니다. 보도자료에서도 SK그룹 회장이 사고력과 지력의 정도, 인격 수준이 어떠하길래 어리석고 미련하게도 동생이 허위 자백을 하게 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습니다. 투자 펀드는 엉터리 펀드, 녹취록 내용은 가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고강도 질책에 대해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SK 측은 일단 숨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김원홍 씨의 증인 채택 필요성을 인정해 파기 환송해 주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경기도 포천에 야생 멧돼지가 출몰해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행인 5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입니다. JTBC 제휴사인 중부일보 박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포천시의 한 주차장. 무게가 150kg에 이르는 야생 멧돼지가 어슬렁거립니다. 포천시 중앙도서관 앞에 처음 나타난 이 멧돼지는 포천시청을 지나 인근 주택가까지 질주했습니다. 멧돼지가 이동한 거리만 무려 1.5km. 멧돼지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공격해 5명이 다쳤고 중상을 입은 2명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너무 놀라갖고 이렇게 보니까 뭐 이만한 검은 게 그냥 휙 도는 거예요.
주차장에 갑자기 나타난 멧돼지가 당시 골목을 지나가던 주민에게 피해를 입힌 뒤 곧바로 달아났습니다. 왼쪽이 포천시청 후문 주차장인데 거기서 뭐 까만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뺐는데 멧돼지가 종아리 물고 넘어뜨린 다음에 엉덩이 물고 그다음에 머리 쪽 들이받더라고요. 멧돼지 난동은 출동한 경찰이 권총 10여 발을 쏴 사살하면서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경찰은 멧돼지가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시내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해지가 형성된 곳에 돼지가 출몰했던 사안은 저 경찰 생활을 하면서 저도 처음인데 그 피해가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멧돼지가 자신보다 큰 사물을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해 커다란 물체 뒤에 몸을 숨기고 곧바로 119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중부일보 박지성입니다. 인천 모자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둘째 아들이 붙잡히고 모자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범 혐의를 받아온 둘째 아들의 부인이 며칠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부인은 유서를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천 모자 살해 사건의 전말 한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논현동의 한 주택가. 출동한 119 대원들이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뭐라고 신고받고 온 거예요? 네? 뭐라고 신고받고? 문장님 사고라고 받았어요. 한 대원이 창문을 타고 올라갔다 문이 잠겨 있자 다시 내려옵니다. 잠시 뒤 결국 문을 부수고 들어간 대원들이 시신을 싣고 나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인천 모자 살해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용의자인 차남 정모 씨의 부인. 며칠 전까지 그는 미궁에 빠졌던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시어머니의 시신이 묻힌 장소를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경북 울진에서 시아주버니의 시신이 마저 발견된 뒤 공범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피의자 정 씨와 김 씨는 7월 말부터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남편 정 씨와 함께 범행을 모의한 증거가 속속 드러난 겁니다. 경찰은 정 씨가 먼저 어머니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병에게는 수면제를 탄 맥주를 마시게 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남편 정 씨와 80분간 통화를 하는 등 범행을 상의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또 형의 시신을 유기하는 방법 등을 휴대전화 메신저로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JTBC 취재진에게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강원도에 같이 갔다고 했는데 같이 갔다고 한 거는 없는 거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남편이 지켜준 결과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그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저는. 경찰 수사망은 계속 좁혀왔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날도 하루 종일 조사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취재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보였습니다. 경찰 조사 있을 것은 다 임해야 되니까 그걸 다 하고서는 하고 싶은데 나중에 연락처 하나 주시겠어요? 다시 연락처요? 경찰서에서 돌아와 계단을 올라가는 김 씨. 그 힘겨운 걸음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네, 부인은 취재진에게 뭔가 할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윤지 기자, 부인이 어떤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네, 부인은 억울하다는 말을 유서에 남겼습니다. 나중에 확인된 건데 부인이 숨지기 전인 지난 23일 경찰에 강압 수사가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부인이 범행 공모 의혹을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시신 유기 장소를 털어놓은 이유가 뭔가요? 네, 안타깝게도 부인이 숨지면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기는 어렵기도 했는데요. 사건 당일의 행적을 통해 추적해 보겠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보시죠. 오늘 오후 인천의 한 주택가. 모자와 마스크를 눌러 쓴 남성이 자동차 트렁크에 큰 가방 2개를 넣습니다.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둘째 아들의 현장 검증이 실시된 겁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사건은 45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8살 김모 씨와 장남의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지 사흘 전인 지난달 13일 밤 늦은 시각. 김 씨의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비명 소리보다는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싸울 때 그 소리 지르는 거. 뒤이어 어딘지 불안해 보이는 차남 정모 씨의 모습이 목격됩니다. 나갔는데 불이 여기는 안 켜지고 여기 켜졌더라고요. 네. 저쪽에. 네. 켜졌는데 우통 벗고 왔다 갔다 해. 이외에 좀 반절부절 있잖아요. 네. 이런 우통을 벗고. 그냥 칼로 뭘 써는 소리. 그냥 탁탁탁탁 이런 소리. 칼국수 면 써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그날 이후로 김 씨와 장남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 날인 오후 2시 45분, 장남의 차가 집을 나섭니다. 그런데 차 안에 있던 건 장남이 아닌 차남 정 씨였습니다. 실종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이를 단서로 정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정 씨를 16시간 만에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 씨 부부는 실종된 어머니와 형을 애타게 찾던 여느 가족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경찰 수사로 번잡스럽게 해 미안하다며 집주인을 배려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용의자로 있다고 그런 내 때문에 형사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런 소리를 피워가지고 죄송스럽다고 나한테. 하지만 정 씨의 숨겨진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경북 울진의 한 야산. 부인의 진술로 어머니의 시신이 발견되자 정 씨가 모든 걸 체념한 듯 형의 시신을 묻은 장소를 털어놓습니다. 여기를 먼저 팠니? 네, 조금 하고 사람 넣고 돌멩이 묻고 돌멩이 올린 거예요. 시신을 쉽게 운반하기 위해 훼손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존속살해 영상물을 보면서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이었지만 전방위 압박에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시신을 잘 수습했다. 그러니까 니네 형도 그 정도는 해줘야 안 되겠냐. 그게 사람의 도리고. 살해 흔적조차 남지 않았던 인천 모자 살인 사건은 이렇게 차남과 작은 며느리의 존속 살해 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네, 범행 수법도 그렇고 여러모로 좀 끔찍한 사건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네, 우선은 돈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남 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또 어머니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형까지 살해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고부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 본 결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작은 며느리가 평소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증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부인 김 씨가 1년 넘게 상담을 받았던 정신과 전문의를 취재진이 찾아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보시죠. 어머니와 형을 살해하고 부인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이번 사건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 취재팀은 공범으로 지목된 부인 김 씨를 주목했습니다. 대학에서 금융 관련 전공을 한 뒤 카드 상담 일을 했던 김 씨가 1년 전부터 공황장애에 시달려온 사실을 취재진은 확인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김 씨를 1년 넘게 상담해온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자꾸 찾아오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인사하는 거 오지 말란데 왜 없냐? 보통 시어머니들이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김 씨의 유가족 증언도 비슷합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괴롭혔어. 뭐라고 그러거든요? 너 죽이고 싶다. 시어머니가 웃잖아요. 폭력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날 보고 못 사는 집에서 데려온 딸이라 그러면 따기를 다 때렸어. 남편 정 씨 역시 어머니와의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런 날이 넘었으면은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할 텐데 왜 엄마 등에다 빨대를 꽂고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느냐 그러더라고. 정 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 컴퓨터 관련 일을 하다 크게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왜 자꾸만 사업을 한다고 해서 빚지고 사기도 당했대요. 최근엔 카지노까지 드나들면서 빚이 8천만 원으로 불었습니다. 부인 김 씨의 고통은 커졌습니다. 지가 돈 벌니까 돈 벌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본의 아니게 자꾸 뭐 사람 사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때문에 모친 소유의 8억 원 재산을 노리고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심리적으로 고통받아 왔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경우라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자기의 고통에 기반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니와 형이 숨질 경우 유산은 둘째 아들인 정 씨에게 상속됩니다. 하지만 정 씨의 범행이 드러나면 존속 살해범에게는 상속 재산을 주지 않는 민법에 따라 정 씨는 상속 자격을 잃게 되고 며느리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장남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어머니의 재산 전체를 그 며느리, 피의자 정 씨의 배우자죠. 그분이 단독 상속을 받을 수도 있죠. 최근 5년간 300건 가까이 일어난 존속 살해 범죄. 올 상반기만도 벌써 33건입니다. 올해는 갈등에서 쌓인 분노와 돈 문제로 인한 마찰이 중첩된 경우가 많습니다. 지각의 문제를 인정하고 가족 외부의 전문가라든지 또는 기관에 적절하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인천 모자 실종 사건. 결국 어머니와 장남 그리고 며느리가 숨지고 홀로 남은 차남은 존속 살해와 살인 용의자가 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2007년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시작하면서 수상 택시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애물단지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녀 주인공이 배 안에서 오붓하게 식사를 합니다. 창밖으로 아름다운 한강이 흐르고 수상택시는 막힘없이 물살을 가릅니다. 한강 수상택시는 10인승 5대와 7인승 5대, 오전 7시 40분과 오후 6시 40분, 하루 2차례 잠실과 뚝섬, 여의도를 오갑니다. 이용요금도 5,000원으로 저렴하지만 이용자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출퇴근선도 예전보다는 조금 줄었고요. 아무래도 항차가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는 많이 줄어드신 것 같아요. 지난해 하루 평균 이용객은 35명, 출퇴근 시간은 6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출퇴근 시간엔 이용객이 별로 없어 최근엔 거의 관광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배를 1시간 동안 빌려 타려면 13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용자가 줄면서 수상택시의 한 해 적자는 6, 7억 원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수요 조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때 필요성이나 요구에 따라 가지고 그 택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선착장이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과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건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시의 목적 자체는 지금 출퇴근 이용 용도로 했기 때문에. 드라마 속 한강 수상택시는 명장면으로 꼽히지만 현실에선 애물단지입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다음 달 30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당이 공천 작업에 분주한데요. 재보궐선거에는 선거구에 직접적인 연고가 없는 인사들이 많이 출마합니다. 출마자는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별의별 희한한 인연을 갖다 붙입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월 재보궐선거에서 경기도 화성갑에 출사표를 던진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고향은 충남 천안이고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지역구는 서울 동작입니다. 화성에는 이렇다 할 연고가 없지만 외가와의 인연을 내세웠습니다. 64년도까지 화성군 일양면 왕곡리가 저의 외갓집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6.25 나서 피난사를 거기서 살았죠. 지난 2009년 경남 양산에 출마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낙하산 공천이란 비판에 양산에 있는 내원사란절에서 아내를 만난 인연을 소개하며 논란을 비껴가려 했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지난 4월 서울 노원병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안철수 표 새정치를 구현하는 데 딱 맞는 곳이라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중산층이 많이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주거 문제, 교육 문제 등 많은 현안들이 농축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출마 지역과 관련된 갖가지 인연이 등장하면서 정치인에겐 전국이 연고지란 말이 나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영원한 문학 청년 소설가 최인호 씨가 오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고인의 장례 미사에는 많은 추모객들이 찾아와 별들의 고향으로 떠나는 그를 마지막으로 배웅했습니다. 윤정민 기자입니다.
추모객 600여 명이 참석한 소설가 최인호 씨의 장례미사는 정진석 추기경이 집전했습니다. 삶을 통찰하는 해안과 인간을 향한 애정이 녹아있는 글을 쓰시면서 이 시대를 빛내신 작가셨습니다. 배우 안성기 씨는 고별사에서 인호 형님을 추억했습니다. 형님의 글쓰기는 우리에게 위로와 감동과 기쁨을 주셨죠. 암투병 끝에 68세로 생을 마감한 고인은 올해 등단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영원한 문학 청년이란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성당을 떠나 경기도 성남의 묘역에 안치됐습니다. 추모객들은 분단의 큰 별이 된 고인이 별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정부는 은관문화훈장을 추서했고 작품으로 고인을 추억하려는 독자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윤정민입니다. 겨울철에 이 다운점퍼만큼 따뜻한 옷이 없죠. 그런데 올해는 거위털과 오리털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 다운점퍼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외에서 수입해온 거위털과 오리털입니다. 세척과 건조 과정을 거친 새하얀 깃털들이 거대한 통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높이 15m 통 속에서 가벼운 솜털은 위쪽으로, 무거운 깃털은 아래쪽으로 헤쳐 모입니다. 이렇게 분리 작업이 끝나면 그 값어치는 한층 올라갑니다. 다운 패딩 의류의 주 원료인 거위털과 오리털의 수입량은 2009년 115만 킬로그램에서 2013년 상반기에만 240만 킬로그램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원산지에서 공급량이 줄면서 수입 물량 확보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조류 독감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리의 살처분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육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세계 경제의 위기로 인해서 북유럽산 그 거위털의 공급량이 주는 이렇다 보니 다운 재킷을 만드는 의류 업체들도 깃털 한 올 한 올이 아쉬운 판입니다. 다 돈이죠. 진공 청소기를 써가지고 청소기로 빨아들여가지고 다시 이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운 점퍼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깃털과 솜털 확보는 쉽지 않고 혹한이 예고되고 있는 올 겨울 점퍼값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5가지 맛을 지닌 오미자 좋아하십니까? 면역력을 높여주는 웰빙 식품인데요. 요즘 지리산 자락에서 수확이 한창입니다. 부산 총국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발 500m 지리산 자락. 긴 나무 터널 아래 빨간 열매들이 달려 있습니다. 포도와 비슷하고 언뜻 앵두 같기도 한 오미자입니다. 자, 보세요. 잘 익었죠? 요리만 익으면 맛도 너무 좋아요. 오미자를 따는 손길이 바쁩니다. 따라 나오시오. 저도 30분 만에 이렇게 한 바구니 가득 오미자를 땄는데요. 오미자는 껍질의 신맛, 과육의 단맛, 씨의 맵고 쓴맛, 그리고 짠맛까지 모두 5가지 맛이 돌아 붙여진 이름입니다. 함양의 180여 농가가 해마다 250톤을 생산해 평균 30억 원의 소득을 올립니다. 온도 기후가 높고 낮고도 차이가 막 심하고요. 그리고 함양하면은 게르마늄이 풍부하기 때문에 피는 맑게 해주고 건강에도 좋고 술도 깨게 해주고 오는 데 다 좋습니다. 오미자 반, 설탕 반. 잘 섞어서 100일 동안 숙성시키면 새콤달콤 진액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그늘진 독 안에서 3년을 넘긴 진액은 귀한 음식 재료입니다. 막걸리도 만들고 떡, 식초, 전도 붙이고 특히 오미자 물김치를 만들면 색깔과 맛이 아주 좋습니다. 오감만족 지리산 오미자는 다음 달 말까지 수확됩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정상이 36년 만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란 핵무기 해결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워싱턴 이상복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깜짝 통화를 한 것,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5시. The very fact that this was the first communications between an American and Iranian president since 1979, it also indicates the prospect of moving beyond that difficult history. 이란 핵 문제에 관한 직접적인 논의도 있었습니다. And success is by no means guaranteed. I believe we can reach a comprehensive solution. 두 정상은 양국 외교장관에게 이란 핵 프로그램 폐기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북한과 함께 대표적인 핵 불량 국가로 꼽혀온 이란의 변신은 중동 정세를 바꿀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미국과 이란의 관계 개선은 북한의 직접적인 압박이 될 게 분명합니다. 세계를 상대로 핵게임을 벌이고 있는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의 변화를 쇼로 폄하하고 있고 미국 내 보수층의 반발도 거세 결과를 낙관하긴 이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이상복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시리아 화학무기를 내년 6월까지 완전 폐기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시리아보다 훨씬 많은 화학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정경민 특파원이 전합니다. 지난달 21일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공격으로 1,400명의 민간인이 학살된 지 한 달 만에 안보리가 일사천리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This is a historic day. I'm pleased that the Security Council has found the unity to address the most significant use of chemical weapons in decades. 이로써 화학무기 금지 기구는 다음 달 1일부터 30일 안에 현장 조사를 거쳐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계획을 짜고 시리아는 이에 맞춰 내년 6월까지 모든 화학무기를 자진 폐기해야 합니다. 결의안엔 시리아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군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번처럼 신속하고 단호한 제재안을 마련함에 따라 화학무기를 대량으로 보유한 북한에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JTBC 정경민입니다. 클럽하면 술 마시며 노는 반문화를 떠올리는 분들 많은데요. 아침에만 문을 여는 클럽이 영국에 생겼습니다. 이상원 특파원이 가봤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는 이른 아침.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의 젊은이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아침에만 문을 여는 이른바 얼리버드 클럽.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활동하는 새처럼 춤으로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자며 클럽 애호가들이 석 달 전에 만들었습니다. 클럽 안은 곧 춤의 열기로 가득 찹니다. 보통의 클럽에선 보기 힘든 운동복 차림의 손님이 많습니다. 출근용 복장으로 몸을 흔드는 직장인들도 눈에 띕니다. 한켠에선 요가와 체조로 몸을 풀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술은 팔지 않습니다. 이 얼리버드 클러버들은 그 대신 커피를 즐깁니다. Usually I'm straight to work, cup of coffee, feeling tired and unenergized at my desk. Today I'm going to go to work knowing I've had a lot of fun before the day's even started. 클럽 운영자는 클럽에 대한 고정관념에 도전 중입니다. We want to promote conscious clubbing. We want to promote coming together in a different environment that isn't, that doesn't have a hangover consequence. 출근 시간이 다가오자 하나둘씩 클럽 문을 나서는 이들. 가벼운 발걸음으로 일터로 향합니다. 런던에서 JTBC 이상원입니다. 상위권 순위 다툼이 막판까지 치열한 프로야구. 오늘 3경기가 열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희근 기자, 3위 넥센이 가을 야구행을 확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 전 포스트 시즌 진출까지 1승만을 남겨뒀던 넥센. 초반엔 경기가 잘 안 풀렸는데요. 3회 이성열과 허도환이 연속 견제사를 당하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꼬인 실타래는 넥센의 새로운 해결사 김민성이 풀었는데요. 4회 무사 만루에서 1타점 희생플라이로 선취점을 뽑는 중요한 역할을 하더니 6회 1사 1, 2루에선 LG 에이스 리즈의 높은 공을 찍어쳐 4대0으로 달아나는 결정적인 석점 홈런을 날렸습니다. 마운드에선 넥센 선발 베네켄이 7회까지 LG 타선을 2안타로 꽁꽁 묶었습니다. 결국 넥센이 2위 LG에 4대0으로 승리해 창단 후 6시즌 만에 첫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신라 같은 4강 진출이 남았던 5위 롯데는 한화 마운드를 홈런포로 두들겼습니다. 2회 전준우가 솔로포로 포문을 열더니
5회엔 조성환이 시즌 마수거리 투런 홈런을 뒤늦게 신고했고 6회엔 다시 전준우가 투런 홈런으로 승부의 쐐기를 박아 결국 한화를 6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문학에선 8위 기아가 6위 SK에 14대6으로 앞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JTBC 안희근입니다. 빅보이 이대호 선수가 일본 진출 뒤 처음으로 만루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이대호는 니혼햄과의 홈 경기에서 소속팀 오릭스가 4대0으로 앞선 7회 1사 만루에서 상대 투수 오츠카 유타카의 높은 직구를 받아쳐 오른쪽 담장을 넘겼습니다. 시즌 24호 홈런을 친 이대호는 89타점으로 타점 순위도 리그 3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오릭스는 4번 타자 이대호의 대활약으로 니혼햄의 8대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JTBC 뉴스 토요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저녁 보내십시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